저는 그날까지 제 인생이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면서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키우는 일에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진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제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마치 꿀에 독을 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지난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워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들을 닦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죠. 처음엔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서 온 영업 전화련이 했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짜증이 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수화기를 든 순간 뭔가 달랐어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은주 선생님이세요?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젊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들렸죠.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어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박재현 씨 맞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낯선 여자가 갑자기 남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가 밝고 친근해서 일단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아, 저는 대학교 때 재현이 오빠 동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알게 됐죠. 최근에 우연히 만났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동아리 동기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0년도 넘은 대학 동기가 갑자기 왜 집에 전화를 걸까 싶었죠. 언니, 요즘 오빠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길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와드린다는 게 어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 상대가 되어드리는 거죠. 오빠가 워낙 내성적이시잖아요.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내성적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남편을 그렇게까지 잘 안다는 뜻인가요?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편을 내성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활발한 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미선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홍대 근처에요. 시간이 자유로워서 언제든 오빠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홍대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홍대 쪽으로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때 만난 건가요? 언니도 걱정 많으시죠? 집에서 보시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실 텐데. 정미선이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이 말했어요. 실제로 남편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긴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죠. 술도 전보다 많이 마시고요. 네, 그러게요. 워낙 말을 안 해서. 그럼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언니는 집안일로 바쁘실 테니까 제가 오빠 스트레스 풀어드리는 역할을 할게요.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고맙다고 말해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어떻게? 아, 오빠 핸드폰 번호 알고 있어서 직접 연락드릴게요. 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데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그림을 보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무룩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미선이라는 분한테서 전화 왔었어. 남편이 맥주를 마시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아, 미선이가 뭐라고 하던가 미선이라고 부르네요. 친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냥 대학 동기라고만 했을까요? 남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괜찮은 애지. 대학 때부터 남 챙기기 좋아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즐거워 보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통화가 생각났어요. 정미선이라는 여자의 목소리, 남편을 부르는 방식, 그리고 남편의 반응. 모든 게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20년 동안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짓된 평온보다는 아픈 진실이 나았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잠들었는데 새벽 2시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요즘 스팸 문자가 새벽에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궁금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어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늘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정미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죠? 사랑해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세 글자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위로 올려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이게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정미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포장마차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정미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와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정미선이 남편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받으며 행복해하고 있었고요. 제가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애정 표현을 저 여자는 쉽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남편과 정미선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으면서 휴대폰을 놓쳤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죠. 남편이 깰까 봐서요. 아직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던 말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분명히 신호는 있었을 텐데 저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주워서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코까지 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와서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나처럼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밥 식었네. 신문을 펼치며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데워드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차가운 밥을 내놨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차가운 밥을 먹었어요. 신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잃은 세월 반드시 돌려받겠다. 20년 동안 바친 제 청춘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똑같은 아픔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복수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거죠.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집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요.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많을수록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희생했던 제 인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상처받는 여자가 아니라 냉철한 조사자가 된 거죠. 감정에 휩쓸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일로 다른 여자와의 불륜 증거를 찾게 될 줄이야. 카드 내역을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홍대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호텔까지. 금액도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같은 호텔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평일 낮 시간에 말이에요. 분명히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었죠. 저는 그 호텔 영수증들을 모두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큰돈을 빌린 정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대출이 2건이나 있었어요. 총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직감적으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왜 제 모르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렸을까요? 설마 정미선에게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이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김 여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은주야, 어제 보니까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 김 여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참 예사롭지 않더라고. 뭔가 음흉한 느낌이었어. 김 여사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정미선이라는 여자에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나요?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어. 오후 3시쯤이었을 거야. 그 여자가 남편분한테 뭔가 종이를 건네주더라고. 종이를 건넸다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계약서 같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투자 관련 서류일 수도 있고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김 여사에게 부탁해서 혹시 또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웃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에 정미선이 운영한다는 홍대 카페를 직접 찾아가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카페 분위기나 정미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죠. 카페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미선은 카페 일보다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남편의 차를 몰래 추적해 보기도 했어요. GPS를 설치할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홍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정미선의 카페가 아닌 다른 건물로 들어갔어요. 오피스텔 같은 곳이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정미선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그 오피스텔 주소도 메모해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곳은 투자 상담업체였어요. 무허가 업체 같았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정미선도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닐 수도 있었고요.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대출 기록, 이웃의 증언, 오피스텔 주소까지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복수의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남편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완벽하고 며느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는 정말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기가 막혔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통화였거든요. 은주야, 어머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들렸죠.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재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작부터 저를 탓하는 투였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 탓부터 하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얘기고 뭐고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 수척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모양이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수척해 보인다고요? 오히려 요즘 더 생기 있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정미선을 만나면서 오히려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재현이가 언제 수척해 보였다고 그러세요? 요즘 오히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 눈에는 다 보여.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힘들면 무조건 며느리 때문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런 말을 하다니. 20년 동안 한 번도 와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재현이 얼굴이 수척하더라는 말이야. 내가 밥을 제대로 안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직접 가서 챙겨줘야겠어.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아내가 잘못 돌본 탓이었습니다. 남편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시어머니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실 건가요? 이번 주말에 갈 거야. 짐은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만 있다가 올 거니까. 며칠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한 번 오면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테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와서 저를 감시하게 되면 증거 수집도 어려워질 테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아들이 사실은 바람둥이의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좋다, 들어오시라. 진실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할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 자체가 남편을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시어머니 앞에서 공개하면 어떨까요? 아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온 시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조금 무서우면서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정말로 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래 머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퇴근했어요. 어머니,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맞으며 연기하는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잘 안 드리면서 이럴 때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현아, 정말 많이 말랐구나. 어머니가 보기에도 너무 수척해 보여.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남편이 수척해 보이긴요. 오히려 정미선을 만나면서 더 생기 있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일이 많긴. 집에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역시나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 걱정만 하면서 저에게는 핀잔만 주었거든요. 은주야, 재현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뭘 하고 있었어?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내 역할 아니야? 어머님,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봐요. 재현이가 정확히 뭘 힘들어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문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듯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회사 일이라고? 그럼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도 회사 때문인가? 제가 의미심장하게 묻자 남편이 더욱 당황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출장이 많아서 그래요. 출장? 홍대 쪽으로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제가 자신의 행적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 있는 이 기회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 거죠. 어머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거실 벽에 TV를 켜고 준비해둔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켜기 직전에 저는 잠깐 멈췄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정미선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잠깐만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TV를 끄고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정미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행적만 쫓느라 정작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죠. 은주야,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답답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정미선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카페 사장의 일상이었죠. 커피 사진, 음식 사진, 일상적인 글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글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것도 과거형으로 쓰인 글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한 게시물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작년에 올린 긴 글이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네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꼭 복수하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복수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미선이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에 올린 글이었는데 제목부터 섬뜩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고 병으로 돌아가셨다. 글을 읽어보니까 정미선의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충격으로 병이 악화되어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사기꾼의 이름은 박재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재현.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정미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기꾼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정미선은 처음부터 복수를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건가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여자였던 거죠. 재현아, 이게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언제 사기를. 오해? 정미선이 직접 쓴 글인데 이게 오해야? 저는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도 글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현아, 정말 내가 한 일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자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미선의 과거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의 아버지는 3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당시 남편이 무허가 투자 상담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정미선의 아버지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2억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1년 후에 돌아가셨고요. 정미선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을 찾아낸 거예요. 대학 동기라는 건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복수였던 겁니다. 그럼 정미선은 나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미선의 최근 글들을 더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올린 글을 발견했는데 내용이 소름 끼쳤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글들을 보니까 정미선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유혹해서 불륜 관계로 만든 다음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 글을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복수하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랄한 인간이에요. 정미선도 남편에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하려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남편의 덫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최근에 빌린 5천만 원, 정미선이 운영하는 카페, 그리고 투자 상담업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정미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선의 카페를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생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아들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 옛날 일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결국 인정하는 거였어요. 정미선의 아버지를 사기친 것도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이제 남편을 끝장낼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투자 사기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습니다. 정미선도 피해자였고 저도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는 남편 혼자였던 거죠. 어머님, 이제 정말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다시 TV를 켰어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증거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보시는 건 재현이가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일들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과 정미선이 포장마차에서 찍은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재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상황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야. 그냥 업무상. 업무상이라고? 그럼 이것도 업무야?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미선이 남편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재현아,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자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공개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평생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정미선의 SNS 글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 죽었다는 내용과 박재현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글까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재현이가 3년 전에 무허가 투자상담업체에서 일하면서 정미선 씨 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 충격으로 정미선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미선이라는 여자는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하지만 재현이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이 최근에 빌린 5천만 원과 관련된 서류들도 보여줬어요. 모든 게 투자 사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정미선이 서 있었어요. 재현 오빠 약속 시간인데 왜 연락이? 정미선이 말을 멈췄어요. 거실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TV 화면에는 자신의 글이 떠 있었고 시어머니와 제가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분이 정미선 씨예요. 제가 소개하자 시어머니가 정미선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아직 정미선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정미선 씨,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요.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거죠. 정미선이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복수하려고 접근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요, 재현 씨. 아니, 박재현. 정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동안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협박당했죠. 협박?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가 복수하려는 걸 알아챈 박재현이 오히려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제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면서 새로운 사기에 동참하라고 했거든요. 정미선이 남편을 똑똑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일어나더니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낳은 게 이런 괴물이었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사실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기꾼이었다니까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평생 모은 돈을 훔쳐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최근에도 제 카페를 이용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한테 고객들을 소개하라고 협박했거든요. 미선아, 제발. 남편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미선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두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재현아,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여왔고 평생 어머니도 속여왔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가 겪은 고통을 이제야 알겠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그동안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정미선도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언니까지 아프게 했네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저는 정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이 모든 일의 진짜 가해자는 남편뿐이었거든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 순간 남편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야.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여놓고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잖아요.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미선아. 내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남편이 정미선을 향해 소리쳤지만
정미선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모든 걸 다 말할게요. 정미선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박재현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투자하신 2억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그런데 박재현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모든 걸 가져갔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회사에서 시킨 일이었다고. 남편이 변명했지만 정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돈을 잃은 후 아버지는 심장병이 악화되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1년 후에 돌아가셨죠.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하려고 접근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랄했어요. 뭐라고? 제 과거를 알아낸 후에 오히려 저를 협박했거든요. 새로운 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재현아,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하냐?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남편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정미선이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언니까지 상처받게 했네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고 진실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투자 사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분류는 물론이고 사기까지 저질렀으니까 재판에서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 정미선은 법정 증인으로 나서서 남편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피해부터 최근의 협박까지 모든 걸 낱낱이 밝혔어요. 박재현은 제 아버지의 평생 저축 2억을 사기로 가져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1년 후 돌아가셨어요. 정미선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빌린 5천만 원도 모두 사기에 써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제가 유리하게 나왔어요.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의 변화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겪은 고통을 이제야 알았다. 2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아들만 편들던 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인 줄 몰랐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오히려 친정 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정미선과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로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언니까지 아프게 했네요. 아니에요, 미선아.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정미선의 카페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미선 아버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나서면서 죄가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해방의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잖니. 정미선도 응원해줬어요. 언니, 이제 진짜 행복해지세요. 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저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20년의 세월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찾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